세 번째 철학자인 칸트의 생각을 조금 살펴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칸트가 제시하고자 했던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은 이 세계와 그 다음에 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성적인 그 능력과 그리고 이성에서 발견하는 그런 사실들과 세계를 갖다 운영하는 원리들이 어찌 보면 운 좋게 이렇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칸트는 운 좋게 닮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질서는 어디로부터 온다? 이성으로부터 온다. 이성이 그 틀을 가지고 세계를 짜기 때문에 세계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세계가 우리의 이성을 따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이 필연적이고 확실한 이유는 우리의 인식의 틀이 그 자연의 법칙을 세계에 부여하기 때문에 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중적인 그런 존재인데 그 자연계에 있는 그런 인간, 지금 다 여기 앉아 계시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확인이 되는 이 모든 그 존재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연계에 계신 분들이지만 자연계에 계신 동시에 또 도덕계, 자유로운 존재로서 어떤 당위의 영역에 있다라는 그러한 세계를 펼침으로써 자유의 당위, 그리고 자유를 갖다 확보함으로써 이 자유로운 존재가 스스로에게 부과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도덕 원칙의 가능성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칸트의 그 생각마저도 저희를 모두 설득시키지는 못했고, 그 당시에도 그러지 못했었고, 그 문제점들이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지적이 됐었죠.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그 세계를 갖다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사고의 그런 그 원칙들하고 세계가 운영이 되는 그 원칙들이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틀을 세계에 덮어 씌우기 때문에 세계가 우리에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름대로 상당히 인간 이성의 어떤 그 지위를 확보한다라고 인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때 드는 의문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본 대로의 세계 말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도 있을 텐데 사실은 나는 그것이 알고 싶은데 왜 우리가 본 세계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또다시 한번 회의의 어떤 간격을 갖다가 등장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또 한 번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 우리가 보는 그 세계의 어떤 그 간격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제기가 되었었고요. 당위로서의 자유에 관한 그 칸트의 생각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그런 어떤 평가가 자유를 요청한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여도 과연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까지 내가 받아들이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자유의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확보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칸트에 대한 그 논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칸트는 자유는 사실로서 확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데카르트하고는 구별이 되죠. 데카르트는 우리가 자유로운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데카르트는 우리를 돌이켜보면 내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별들이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실적으로 있는 실제 벌어지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칸트에 따르면 자유는 사실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그 점에서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겼고요. 이것과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자연계와 도덕계가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어찌 보면 다른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데카르트 내에서는 세계는 같은 세계인데 이 세계 안에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까지는 세계 내에는 두 가지의 것으로 이렇게 구별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둘이 어떻게 관계 맺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다면 칸트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세계 내에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세계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더군다나 도덕적으로 질타받을 행동을 할 때나 혹은 도덕적으로 칭송받을 행동을 할 때 그때 그 당사자는 어느 세계에 있는지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됐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성의 힘을 강조를 하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로서 어떤 그 자율성을 갖고 어떤 인격성을 가진 그런 주체민을 강조를 했는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상적인 형태로 늘 잘 발휘가 되는지 그런 상황에서 칸트가 그리고 있는 그런 세계가 어떻게 잘 구성이 되고 유지가 될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답이라고 하는 것이 깔끔한 형태로 등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답에 대한 그 추구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서양 근대 철학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면에서 우리 속에 살아있고 이 유산이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지만 그 흔적을 근거로 저희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쯤 자연스럽게 드시는 생각은 별로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그 맞는 생각이신데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유산이 남아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참 신기합니다. 특이합니다. 이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는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 그리고 인간이면 모두 침해될 수 없는 어떤 기본적인 인권의 주체로서 어떤 인격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인격체로서 절대 위배될 수 없고 남으로부터 손상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엄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칸트입니다. 그죠? 네. 당신이 당신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당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자유롭고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성적인 존재와 다른 자유로운 존재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칸트의 기본적인 그 인격성의 정식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어서 이러한 생각들이 유산으로 남아서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이런 기본적인 인간다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의 배후에는 칸트의 이런 생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요청이 돼요? 자유의 당위성, 그죠? 자유의 영역 이런 것들이 요청이 돼요. 칸트는 그런 것에 기반을 해서 인격성이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인간은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연 속의 일부라는 생각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죠? 네? 나는 도덕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통이 있어도 약은 안 먹어. 뭐 이런 생각 안 하시죠? 네. 약을 먹는 존재는 자연계의 존재들이지 나는
도덕계의 자유의지를 있을까? 약 같은 거는 그런 결정론적인 세계관에 해당되는 것들은 나에게 이런 생각 안 하시죠? 나는 인격체이며 존중을 받아야 되며 이런 존엄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두통이 있으면 약을 드시러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이런 것들이 만족이 돼야지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어느 정도 만족이 된다라는 생각도 다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흉이 제기했던 그런 어떤 회의주의나 데카르트 스스로가 제기했던 그런 회의주의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편적인 과학적 지식 혹은 보편적인 어떤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획득할 수 있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죠? 아니,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이런 학문적인 노력들이 정말로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증진시킬지 안 시킬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대학 다 문 닫으세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연구소 다 문 닫으세요.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우리가 기울이는 이런 이성적인 노력 그리고 경험에 근거해서 관찰한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알을 갖다 확장시켜 주리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그런 낙관론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공감이 되고 있는 요소입니다. 이것은 데카르트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서양 근대 철학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면에서 우리 속에 살아있고 이 유산이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깔끔하게 어느 한 사람이 자, 이런 것만 알 수 있고 인간은 이런 존재야.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각각의 노력했던 그런 결과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어떤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하지만 그것들이 한 보석이 반짝반짝반짝할 때 다양한 면이 있듯이 그 결과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의 의미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진정으로 어떤 답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은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고 그 갈망이 강할수록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이 격동의 시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된다라고 했다면 철학의 역사가 2500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답이라고 하는 것이 깔끔한 형태로 등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답에 대한 추구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근대 철학을 한 사람들의 흔적이 보여주는 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흔적을 근거로 저희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인격을 존중하며 자연적인 이 요소들을 갖다 충족을 시키며 학문을 증진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말미에 왔으니 지금의 우리를 갖다 좀 돌이켜보고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일까라는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역사에 어찌 보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전통이 같이 혼재되어 있죠. 격동의 시대와 이 혼란의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답이 없는 거 아니야라고 절망하는 순간에서도 아니 그래도 또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밖에서 답을 주기를 그리고 그 답을 갖다 내가 그냥 쫓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말고 내가 답을 한번 해보고